자, 6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정비법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과료에 들어갈수록 옳은 것. 이것도 아주 지엽적인 문제였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나기도 해요. 여기 보시면 재개발 임대주택이 나와 있죠. 재개발 임대주택 시행자가 일정 부분의 재개발 사업할 때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이것이 이제 국토부, 수도시군구 또는 LH 등이 이걸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걸 인수했을 때 이걸 싸게 좀 공급하자. 요 싸게 공급하는 주택이 토지 임대부 주택이죠. 토지 임대부 주택은 어떤 주택일 때 이걸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하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면적이 90이죠. 90제곱미터의 미만의 토지를 소유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또는 바닥 면적 40제곱이죠. 40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 한마디로 빈곤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싸게 공급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65번. 자, 이제 주택법 문제인데요. 주택법에서 조정 대상 지역은 사실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기준의 일부이다. 과료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 조정 대상 지역은 위축 지역과 과열 지역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위축 지역에 대한 기준이죠. 6개월간 평균 주택 가격률이 마이너스 1%죠. 1%의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 직전으로 도서급의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0%가 감소했다. 위축됐다는 얘기죠. 니은번은 똑같겠죠. 3개월.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 주택. 이것이 직전 연도 같은 경우보다 2배 이상인 지역. 그러니까 평균 미분양이 2배 이상이랄지 또는 3개월간에 20%에서 감소했다. 이런 것들이 위축 지역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것은 1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주택법상 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한 설명이 틀리는 것. 사용검사에 대한 문제인데요. 5개 지문이 아주 익숙한 지문이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미묘하게 문제를 냈는데요. 4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4번 볼까요? 사업 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없다. 그때는 주택을 시공을 보증한 자나 해당 주택의 시공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아주 미묘합니다. 사업 주체가 파산되었기 때문에 시공자는 없겠죠. 따라서 파산되었다면 시공을 보증한 자랄지 입주 예정자는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주택 시공자는 사업주가 파산됐으니까 시공자가 검사를 받을 수 없겠죠. 시공자 때문에 틀리는 그런 정답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다음 문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모집주체가 광고를 하는 경우에 포함되는 내용. 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주택조합원을 모집할 때 광고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집할 때 광고 내용에 여러 가지 들어가겠죠? 우리가 이걸 외워서 풀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순서를 잡아보자. 주택 일정 인원을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해놓고 일정 인원이 확보가 됐을 때 인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가는 모집 후에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모집할 때 광고에는 인가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에 들어갈 내용은 조합의 명칭과 사무 소재지 들어갈 수 있고요. 조합의 자격 기준에 관한 내용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조합 설립 인가일은 들어갈 수 없죠. 인가는 모집되고 나서 나중에 이루어지니까 인가는 들어갈 수 없고 1번 조합의 모집 신고를 수리한 날도 광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인데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면 더 쉬워요. 모집할 때는 인가랑 상관이 없죠. 인가는 그러니까 인가인 디귿이 빠져야 돼요. 요거 빠지고요. 요것도 빠지고 디귿 빠지고 디귿 빠지니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맞췄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은 급하게 당황을 하는 바람에 그런 여부는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답 2번이고요. 68번. 주택법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요건으로 모독을 하라. 이걸 대부분 분들이 5번을 답을 하신 것 같아요. 요 네 가지가 다 맞는다는 거죠. 근데 이건 단서가 있잖아요.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을 받는 그런 세대구분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대구분형은 주택법상 승인을 얻어서 새롭게 신축하는 게 있고 또 기존의 주택의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관리법을 적용하는 건 기존 주택이죠. 따라서 기획번 보면은 하나의 세대가 통합 사용할수록 세대 간의 연결이나 경량 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것, 이것은 기존 주택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롭게 지을 때 경계벽을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 세대 구분 영역에는 기획이 빠져 맞습니다.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 이것이 맞는 정답. 정답은 4번이죠. 많은 분들이 틀렸을 겁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다. 이 단서를 확인했어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주택법상 사업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번. 공입법이 나왔죠? 공입법인은 비등록 사업자니까 국토부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조합은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할 때 국가와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세례수를 증가하지 않는 경우라면 경미하니까 공동 사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 지문은 세례수를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국가와 공동으로 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아니고 지자체, LH, 지방서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국가가 공동할 필요가 없겠죠. 2번도 틀렸고요. 3번 고용자가 회사 사장이죠.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사와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고용자는 의무적 공동입니다. 정답 3번 되겠고요. 네 번째, 국토부 장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했을 때 1년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다면 영업 정지 규정이 아니고요. 의무적 말소입니다. 등록을 말소해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 처분 전에 사업 객선을 받은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어도요. 미리 승인 얻은 것은 사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택법상 용어 설명이다. 틀리는 것. 우리 주택법은 용어에서 무조건 한두 개 문제가 나오고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일 겁니다. 틀리는 건 바로 4번이죠. 자전거 보관소는 복리가 아니라 부대절이죠. 4번이 틀리는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옳으니까 생략하고요. 71번. 주택법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는 거 그랬죠? 이것도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던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대선, 일부 증축, 세례 증가로 세 가지로 나눠주죠.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설명을 제가 자세히 했습니다. 자, 다른 것은 다 맞는 지문인데 5번이 틀렸거든요. 자, 틀리는 것이죠. 5번. 대손 리모델링 하는 자, 시군구에게 진단을 요청하라. 대손할 때는 진단을 받잖아요. 진단이 필요한 건 증축형 리모델링. 그럼 증축형 리모델링은 두 가지를 합친 거죠. 일부 증축과 세로 증가를 합쳐서 증축형 리모델링. 요럴 때 진단하는 겁니다. 대손은 진단과 상관이 없죠. 그래서 5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72번. 건축법 문제죠. 건축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요 72번은 출제가 되었는데 자, 짚어 보겠습니다. 건축 전의 문제. 괄호 속에 들어가는 거. 소요너비에 미치지 않는 너비. 도로 너비가 4m가 안 되는 거죠. 그때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의 2분의 1을 후퇴해야죠. 2분의 1을 후퇴한 선을 건축을 하고요. 그러나 도로 반대쪽에 하천 따위가 있다면 하천 이는 쪽에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 3m를 후퇴하죠. 이때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은 건축할 수 없으니까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 리은, 디귿을 다 만족시키는 건 바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건축법상 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완화 적용할 지는 건축기준 중 건축인의 심의, 건축법상 건축인의 심의하고요. 국토법률상 지방도시심의를 통합해서 거치는 것. 그러니까 건축법상의 건축인의 심의뿐 아니라 국토법률상 도시인의 공동심의 거치는 것은 바로 1번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건축인의 심의와 도시인의 심의를 공동으로 거치는 거죠.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이것은 아마 실력으로 풀지는 못했을 거예요. 다만 건표보다는 용적률이 더 유력하지 않느냐. 높이적이니까 이렇게 추론해서 풀을 수 있었을 겁니다.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겠죠. 자, 다음 문제. 요 74번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신청을 제기한다 뭐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신청 값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오지선단은 이 중에서 가장 맞는 거나 가장 틀린 걸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골라내거든요. 자, 한번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갑은 A도 BC에 소지하는 자동차 영업소로만 쓰는 건물을 바닥 면적이 500제곱이라고 합니다. 그 용도를 노래연장으로 변경합니다. 노래연장 변경한다. 이때 맞는 거 그랬거든요. 자, 자동차 영업소를 노래연장으로 바꿉니다. 그럼 용도를 변경할 때 일단 시설군부터 알아야죠. 자산 전문용 교리주기였습니다. 위로 갈 때는 허가, 아래로 낼 때는 신고, 옆으로 갈 때는 같은 군으로 갈 때는 그냥 한다고 그랬었죠. 자, 근데 일단 이게 무슨 시설인지를 알아야죠. 자동차 영업소가 500제곱이니까 이종근생으로서 근린생활생활 리입니다. 리. 노래연습장도 이종근생으로서 근린생활이죠. 리로 바꾸니까 같은 군으로 가는 거죠. 같은 군으로 가니까 허가받는다 틀렸고 신고한다 틀렸죠. 또 사용 승인을 받거나 건축사가 설계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리죠. 그러니까 사용 승인을 받는 건 뭐죠? 허가나 신고 대상의 용도 변경으로서 100제곱 이상일 때. 건축사가 설계하는 건 허가 대상으로서 500제곱 이상을 변경할 때 건축가가 설계하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간단히 답을 찾았어요. 그럼 이제 4번이 답이 돼야 되는데 4번을 딱 보자 말이에요. 갑은 B 시장에게 건축물에 대해 기재령 변경을 신청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같은 군으로 갑니다. 같은 용도, 같은 군으로 갈 때는 허가 신고 없이 그냥 하죠. 그냥 하지만 건축물에 대해 변경 신청을 합니다. 근데 같은 군으로 가더라도 건축물에 대해 변경 신청을 안 하는 게 1종과 2종끼리 바꾼다든지 아니면 같은 용도 분류의 변경일 때는 그때는 건축물에 대해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요. 같은 용도 분류일 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종, 이것도 2종이니까 변경 신청을 안 하겠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노래연습장, 안마기술소, 학원, 단란조로 변경할 때는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같은 용도 분류끼리 바꾼다 할지라도 뭐로 바꾼다고요? 노래연습장, 안마기술소, 학원, 단란조로 바꿀 때는 변경을 해줘야 돼요. 예외 또 예외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화재가 났을 때 이 건물이 뭔지를 소방사가 미리 알아야 돼요. 특히 노래연습, 안마기술소, 학원, 단란조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고 화재 취약하죠. 이런 것들은 건축물에 어떻게 바꿨다는 걸 알려줘야만 소방대원이 준비하고 들어가거든요. 따라 저건 최종 노래연습장으로 바꿨기 때문에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정답이죠.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 신청감이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출제자가 분명히 이건 이의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게 대하여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는 기준으로 오는 거죠. 이건 기준을 물어보고 있다. 기준이니까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죠.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의 기준. 높이는 13m 이상 좋았죠. 처음 높이는 7m가 아니라 9m 이상일 때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 기둥과 기둥 사이 10m죠.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었던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이 옳은 지문이죠. 자, 이제 76번으로 갑니다. 이것도 이제 틀리라고 내는 거죠. 매년 건축법은 소방 쪽이나 설비 쪽에서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꼭 나와요. 맞출 수가 없죠. 보자고요. 건축법상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물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피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물을 쭉 우리 법에 예시해 두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과연 어떤 것이 해당되지 않는다? 1번 전시장입니다. 전시장은 굳이 출구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시장은 화재가 나더라도 공간이 넓잖아요. 넓고 고가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소화 섭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구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왔죠. 건축법상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한 해 건물이 있다. 건물의 용적률을 구하라 그랬죠. 용적률은 연대라고 그랬죠.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인데 요 용적률을 구할 때 연면적이 빠지는 게 있잖아요. 지하층 빠지지 않습니까?
빠지는 걸 생각하면서 자, 그래서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입니다. 근데 이 용적률을 산정할 때 지하층 연면적이 빠지고요. 부속 용도의 지상 주차장도 빠진다는 거. 이걸 빼고서 연면적을 구합니다. 따라서 대지 면적이 1500이죠. 1500 집어넣고 그 다음 이게 왜 나왔죠? 이건 없애줘야 되는데 이건 필요가 없는 것이 나와 있네요. 필요가 없고요.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대지 면적 1500 나왔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각 층의 바닥이 1000제곱으로 똑같다고 합니다. 근데 지상 1층이죠? 지상 1층은 500제곱은 부속 용도인 주차장. 1000 중에서 500이 지상층인데 1층이니까 부속 용도의 주차장이니까 연면적이 제외가 되죠? 이건 빠지는 거야. 그럼 나머지 500제곱은 이전공사에게 포함시켜야죠. 그래서 500을 여기다 넣습니다. 플러스 2층에서부터 11층까지는 업무시설이죠? 뭐 지하층은 빠진가 생각하지 마시고 자, 2층부터 11층까지 2, 3, 4, 5, 6, 7, 8, 9, 10 2, 3, 4, 5, 6, 7, 8, 9, 10, 11 10개의 바닥이 나오죠. 한 개 바닥이 1000이라고 그랬죠. 1000 곱하기 10 해서 더해주면 700제곱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용적률을 구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뭐냐? 이것을 물어봤던 간접적인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건축법상 대지의 공개 공지나 공개공원을 설치하는 건축물 이것도 여러 번 동영이나 이런 데서 여러 번 풀어봤기 때문에 같이 공부한 분들은 틀림이 없었을 겁니다. 자, 공개 공지는 시민의 휴식 공간이죠. 어디서 설치한다? 설치 지역 요 지역에 설치 건물을 이런 건물일 때 설치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군요. 설치 지역은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휴식 공간 필요하니까 상업지역, 준공업, 준주거. 이름에 준자가 있으면 사업기인이 있다고 그랬죠? 준주거 옆 동네 일반 주거입니다. 이런 지역에 설치하고요. 설치 대상은 일단 커야 돼. 대형 연면적 5천으로서 사람이 많이 이용할 때 휴식공간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문정원 술판 엎었다 그랬죠? 문정원에 술판 엎었다. 문화 및 집회, 종교, 운수, 업무, 숙박, 판매인데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대상이죠. 일단 지역부터 볼까요? 지역부터 보시면 자, 우선 일반 주거는 대상이 되나요? 대상이 되죠. 준주거도 대상이 되고요. 일반 상업도 상업이니까 대상이 되고요. 자연녹지는 대상이 해야 되니까 탈락, 이건 탈락시키고 준공업도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보세요. 바닥 면적이 5천 이상이니까 대형은 확보가 되었고요. 문정업 숙판이죠. 초등학교는 교육실이니까 문정원 술판에 빠지고 있고요. 또 농산물 유통시설은 아니라고 그랬죠. 제외된다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X. 관망탑은 뭐다? 관광 휴게시설이죠. 관광 휴게니까 여기 빠져 있죠. X. 이것도 이제 어차피 지역에서 빠졌고 운수시설은 여기 나와 있죠. 운수시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과 건물을 비교해서 답을 찾아내는 문제죠. 여기까지가 이제 건축법이고요. 주택법 보겠습니다. 농지법이죠. 농지법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거나 할 수 있는 요건이라 거래를 할수록 옳은 것 임대 요건입니다. 몇 세 이상? 60세.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의 소유농지 중에서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 이것은 임대할 수 있다. 또 9개월 이상 몇 월 이상? 3월 이상. 3월 이상 9개월에서 일적 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됐다면 이것은 임대할 수 있다. 요즘에 말이죠. 농지법에서 취득 쪽보다는 맡기거나 임대하는 쪽을 출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도 농지임대와 위탁경영 쪽이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농지법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위탁 경영이 뭐죠? 위탁 경영은 타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농업을 경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로 공직중으로 적용할 수 없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했다. 농업법인 청산종이다. 농지용 증진사업에 따라서 위탁경영한다든지 이거 다 지금 위탁경영 사입니다. 다섯 번째,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물 전부를 위탁한다. 전부 위탁은 위탁형 사유 아닙니다. 일부를 위탁해야 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3세 기출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 간단하게 우리 풀어봤던 시간을 가졌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더 자세하게 더 분석해 가면서 문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